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오늘 코스피 한 달 내내 지금 2,400선대 머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뼈 아팠습니다. 이번 달 중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궁금하시죠? 저희 경주마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경주마 대표 기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주마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특히 뭐 우리 정광우 평론가님은 뭐 약간 좀 장원급제한 선비 느낌 굉장히 강하게 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민망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86번가. 네, 네. 약간 뭐 집 주소인가요? 86번가 왜 86번? 예, 주소가 맞습니다. 진짜 네. 집 주소였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좀 네. 틀렸어요. 84인데 제가 잘못 적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은 네. 또 저희 기자 대선배셔가지고 뭐 여러 말 않겠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 이틀 진행을 해봤는데 경주마가 경주 같지가 않다. 약간 이 평원을 달리고 있는 평화로운 말들 같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좀 다들 좀 박애주의자가 아니신가. 오늘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붙어보실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달려보죠 일단. 달려보실까요? 네, 일단 달려볼까요? 네. 서로 좀 이렇게 좀 까칠하고 경주마는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편안하게 네. 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부 코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뉴스 속 그 종목 코너입니다. 뉴스 들어가면 제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코너죠. 먼저 오늘 이 증시부터 좀 볼 텐데 사실 뭐 증시는 사실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400선 지금 2,500은커녕 2,400도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증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되살아난 긴축 공포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어쨌든 우리가 급반등, 쇼커버에 성공을 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살아난 거죠. 인플레가 생각만큼 안 잡히니까 연준은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당장 3월에 아예 빅스텝을 밟아버릴 거다. 이런 이제 공포와 우려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끝도 3월, 4월, 5월이 아니라 6월 혹은 그 이상 뭐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찍힌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역경을 밟고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 적절한 인플레이션, 또 적절하다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어지는 긴축 속에서도 이것을 밟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포와 한번 맞닥뜨려서 간밤에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긴축에 대한 공포와 부담과 싸워서 이겨내는 상승이 나와야 그게 찐이고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국 모델 저 늘 말씀드립니다. 영국 FTSE 100 지금 영국이 뭐 잘한 거 있나요? 다 힘들다고 하고 브렉시트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까지 않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거를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탈을 얻어맞았기는 했지만 아직 3월 FOMC의 뭐 긴축에 대한 모습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볼 지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광훈 대표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은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고용부터 해서 인플레나 여러 가지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긴축 우려를 품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뭐 계절성이라든지 이례적으로 변동이나 뭐 가중치를 변경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번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데이터를 차분히 기다리자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는 실은 작년 말부터는 시장에서 인플레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로 침체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특히나 각종 선행 지표들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은 최악에서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시장이 또박또박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핵심 키워드는 희망이었군요. 오늘도 평화로운 초원을 또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지금 화근이 된 거는 단연 저는 또 이분인 것 같습니다. 빅스텝 이슈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했는데 진짜 깜짝 방문이었거든요. 심지어 뭐 기자 2명 데리고 가고 또 뭐 기자들 휴대폰도 다 뺏었다.
그 와중에 또 기자를 데려간 걸 보니까 히스패닉 계열을 데려왔어요. 뭐 바이든 지지도 생각해서 제일 지지도가 취약한 게 히스패닉 계열이라서 뭐 데려갔다 하는데 굉장히 또 셈법이 또 훌륭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이슈, 이 깜짝 방문했다는 이슈는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다 온 깜짝 방문도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이슈가 하나가 있었었죠. 어떤 거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 1년 맞이 연설이었었고 혹시나 좀 긍정적인 말, 혹시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 정도라도 했었는데 워낙 강성 발언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갔다 와 푸틴 여전해? 그러면 이 전쟁은 또 길겠네? 전쟁이 길면 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의 뭐 촉발점 아니었습니까? 물가,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더 가겠네. 그럼 연중 긴축 더 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이제 불을 더 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뭐 경제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치나 외교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뭐 제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여타라고 하면은 원자재 시장은 간밤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의외로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바이든의 방문 자체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좀 안전해졌으니까 오히려 방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든지 혹은 중국에서도 지금 왕이 부장이 러시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중국이 러시아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4, 5월에 시진핑이 러시아로 가가지고서 오히려 휴전에 좀 촉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그 불확실성 영역에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에 원자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전쟁 처음 났을 땐 120, 130불이라는 유가를 경험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70에서 80으로 안정돼 있고 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려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외교적인 부분은 이런 좀 부차적이고 이 가격들이 이렇게 안정세만 이어져 준다라고 하면은 인플레는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러시아도 미사일 쏘고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국제 깡패들 아닙니까? 뭐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형이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국에서 방금 우리 정 대표 말씀하신 왕이 위원 중국에서 지금 러시아를 방문을 한 게 시진핑이 조만간 방문한다 이거를 좀 전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양쪽이 다 가능한 거죠.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더 뭐 살상 무기나 이런 것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간접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다만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뭔가 전쟁이 끝이 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양쪽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거를 맞추기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을 워낙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그랬을 때에는 사실은 지금 정도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좀 더 긍정론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중국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우리 모두가. 네, 맞습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쪽을 찍어 보시자면. 근데 이제 저도 결과는 모르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을 완전히 먹었다 하고 이 팀에는 이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안타깝게 이번에 지진이 났던 튀르키예도 이제 이 팀에 들어가고 있는 반대편에는 미국, 일본, 유럽 팀이 있고 이 두 팀의 뭐 대결 구도가 계속 진행돼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결 구도에 러시아를 업고 있는 것이 뭐 절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 부양을 할 때도 뭐 원자재 대국들의 한 팀이라는 것이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이제 4월에 뭐 종전인지 휴전이 될지 뭐 아니면 더 악화될지는 이것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은 두 팀이 나눠서의 대결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휴전이 되든 뭐 종전이 되든 간에 이 갈등 구조가 계속 이어져가는 건 분명하니까요. 지금 더 뭐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다시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 투자 자금들도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하는 게 경기 방어주잖아요, 보통 이제 금융, 통신 뭐 이런 쪽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또 주목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 분이나 말씀하세요. 예. 일반적으로는 방어주가 네.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에는 버텨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유틸리티 주식이나 통신이 보통의 경우에는 방어주다 국내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또 정부에서 물가 때문에 또 다양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순히 정말로 안 좋아진다 했을 때 피난처로 바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방어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근데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는 방어적인 거라고 하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위험 자산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하락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지 방어주를 찾아가시는 것은 그렇게 제 생각에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나눠서 뭐 경기 민감주는 자동차, 화학, 정유, 또 뭐 해운, 티키타 등등. 또 경기 방어주는 우리가 말하는 한국전력, 기타 등등, 에너지 공공 섹터들인데요. 저는 이 로직은 지금은 필요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주, 인플레이션 피해주로 나눠서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수혜주에는 앞서 말한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들어가죠. 뭐 자동차, 현대차, 화학, LG화학, 정유, 에너지 섹터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 신기하게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에너지 섹터는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누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물가가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이 힘으로 주식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고 계속 고물가는 유지되고 있고요. 연준과 중앙은행도 긴축을 금리 인하는 택도 없지만 또 빅스텝은 못해요. 느슨한 긴축을 하는 이 타이밍에 시장에서 달러 약세와 함께 힘을 올리는 요 메커니즘이 올해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시스템적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을 인정해서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셨는데 일견 타당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공포지수도 관심을 당시에는 받았었거든요.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다시 소환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관련 상품도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네, 사실 그 빅스 지수가 예전에는 이런 시장의 공포심하고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빅스가 뭐 잘 못 올라간다라든지 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적절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그 용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빅스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은 조금 오히려 시장이 이만큼 뭐 가령 예를 들어 빠지는데 왜 빅스는 그대로지? 이런 실망감을 오히려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철진 평론가님이 에너지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이 바이든이 지금 이번에 에너지 지원 관련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군축 조약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방산주, 에너지주 이런 쪽이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에너지주 경주만 보셨겠지만은 뭐 에너지주를 원픽으로 늘 뽑아왔고요. 뭐 신재생과 기존의 뭐 에너지주 모두 포함입니다.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방산주도 아마 작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키드 마틴 같은 이제 주식을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안랩 있잖아요. 안랩의 최근 한 10년간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갔다가 시세 한번 팍 나요. 그리고 꾸준히 갔다가 시세 한번 팍 나요. 꾸준히 가는데 근데 저점이 또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도 저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휴전이 되건 종료가 되건 이 불씨가 또 뭐 이란, 이스라엘이든 이 불씨가 또 중국, 대만이든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동안의 무기상들의 흐름이라든가 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쟁의 불씨가 한번 터질 때는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산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막 때려놓고 시세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적립을 계속 하시다가 한번 시세 날 때
던지고, 예, 쭉 가다가 한번 시세 날 때 던지고,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방산주를 좀 모았다가 차익, 모았다가 차익 이런 방식을 예, 제가 그 안랩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아, 안랩이 이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 겁니다. 예. 안랩은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위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한 번만.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에너지주,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최근의 시장 흐름 자체가 좀 그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차를 두고서 소매업체부터 해가지고서 원자재 업체까지도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는 영업 측면에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뭐 코로나에서 원래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재고 조정을 빠르게 또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요즘에 부동산 정책 보시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좀 큰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에너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소위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곳들에게까지도 온기를 좀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분야들이 이제 진짜 최악을 지나고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조만간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정 대표님 평소 말투가 그러세요? 차분하신데 너무. 아, 예. 근데 아까 대화 나눠보니까 평소 말투도 방송이랑 똑같이 차분하시더라고요. 예, 똑같습니다. 약간 좀 AI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법한 말투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요인을 좀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건을 해야 될 텐데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970조 원이나 들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재건 이슈도 들썩대고 최근 뭐 철강 건설도 언급도 많이 되고 그런데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970조, 980조인데 재건을 할 때 우리가 뭐 뛰어드는 것도 좋지만 그 돈 받는 문제들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젤렌스키 대통령 나름 포퓰리즘으로 인기는 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행정부와 그 정부 수반 이쪽이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의롭고 막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재건 이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은 저는 그 돈 받을 뭐 이런 게 좀 너무나 좀 뜬구름 잡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뭐 어쨌거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올랐던 거 아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뜻밖에도 올랐는데 이런 하락장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국내에서 기업 중엔 유일하게 거기에 그 자산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보면은 뭐 곡물 터미널 지금 뭐 유럽하고 아프리카에다가 곡물을 보내는 그 터미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전쟁이 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뭐 무너진 적이 없다. 무탈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재건 산업에 뛰어들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좀 크게 이틀 동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건설 관련주들, 또 건설 장비주, 뭐 농기계 쪽, 철강 이런 쪽도 기대감이 있다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작년 말부터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시장은 항상 좀 기대를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는 일단은 뭔가 큰 금액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튀르키예 쪽에서 대규모로 지진이 발생이 이제 있었다 보니까 이쪽도 그러면은 뭔가가 좀 재건을 위해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가령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튀르키예가 세계 7대 조강 생산국이거든요. 근데 이쪽 생산 쪽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전 세계 철강 쪽에서 수급이 조금 비틀어지면서 또 일부 수혜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는 좀 뭔가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쪽에서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 이 주식들이 더 조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살아난다라면이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들 관련된 게 다 또 중국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리오프닝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느냐 그 자체가 이제 저점들이 다져주면서 갈 수 있는 그걸 파악해 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로 저는 양회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20일에 3월 FOMC 회의 때까지 공포스럽잖아요. 정말 빅스텝을 밟을 수도 뭐 있고 뭐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볼 수 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 상승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3월 5일에 중국 양회가 있어요. 양회 때 내용을 한번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3월 FOMC 우크라이나 때보다. 재건 이런 거보다 지금 예. 봐야 되는 건 중국 양회 쪽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양회 때 진짜 속내가 뭐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리포트를 보셨겠지만 이번에 하는 중국의 경기 부양은 뭐 우리에게 떡고물 떨어지는 경기 부양이 아닐 거다. 네. 자체적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썰썰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진짜 모르잖아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텐데 그 경기 부양의 모습은 뭘까? 양회를 거치면 좀 더 뚜렷해지겠죠. 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좀 오늘 희망과 낙관을 이야기해서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중국도 저대로는 못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뭔가는 분명히 네. 센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지난달 뭐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양해 이후에 오히려 또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미중 갈등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갈등은 뭐 지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부분도 증시에 계속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은 우리는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에 미중 분쟁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안 좋은지를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한번 익혔던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초기에는 굉장히 강공을 미국에서 펼치다가 이후에 본인이 재선이 달려가는 그 시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2020년도에 사실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때 1월 달에 중국하고 1차 무역 합의가 이뤄지고 뭔가 트럼프가 해결사 같은 느낌 보이고 그때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텐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선에 점점 다가오게 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제일 저는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는 것은 트럼프 때에 중국에 매겼던 그 고율의 관세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철폐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미국의 인플레를 수입 물가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이거는 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은 있지만 여기에서 작년까지는 텐션이 더 높았던 게 중국이 그 이외에 미국과 우방으로 지내고 있는 국가들한테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네. 철강사가 하역도 못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굳이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면 일단 주변국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하고는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건 본인들 사정이 너무 나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텐션은 좀 오히려 저는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너무나 100% 네. 이상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 난리, 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갈등 심하고 미국이 중국을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교역이요 훨씬 늘었어요. 미국과 중국. 네. 이건 뭐죠?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중간 선거 참패 후에 이제 새로운 재선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중국을 때려가지고 한 번 간다? 중시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 갈등으로 무너뜨리고 이걸로 인기를 얻어서 재선을 도전한다? 네.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분명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죠. 그러나 2023년에서는 저는 뭐 속된 말로 아사무사하게 이끌어가면서 뒤에서 더 오히려 교역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어서 미중 갈등이 올해의 뭐 증시를 끌어내리는 올해입니다.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중 간에는 교역이 늘었는데 우리만 교역이 줄고 있네요. 중국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경주마 인기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경주마 이어지는 2부 순서 경주마 시그널입니다. 내일의 주도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번에는 좀 실전 감각이 뛰어나신 두 분 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상로 대표님,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과 양회, 요거 이슈는 원상준 차장님 이렇게 두 분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2,400 아래로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일시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보였을 때도 항상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AI라든지 이런 테마성 이슈가 붙어 있는 쪽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고 대신에 다른 여타의 부분으로 순환매가 안 넘어가는 상황들이에요. 그 말은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 입장에서 다른 여타의 섹터군들을 매수하기에는 현재에 대한 증시가 좀 더 부담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지수를 봤을 때는 2,420포인트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한 2,47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작은 박수권에 대한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시장 자체는 기간 조정 내지 또는 가격 조정을 거쳐야지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부분에서 2,400포인트는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3월 전에는 한 번은 깨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일단은 뭐 시장은 뭐 다들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박스권, 그 박스권에 대한 확인 과정에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번 시장, 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1월 말까지 해서 한번 쭉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 랠리 중간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대형주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랠리가 나왔을 때 그 랠리를 줄 수 있었던 논리가 그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2월 달까지만 올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썩 좋지가 않으니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1월 달에 강한 랠리를 줬었던 부분인데 그런 기대감이 요 2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소멸이 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소위 말하는 박스권 하단 2,400포인트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이렇게 조정받게 만들었었던 그 주 원인인 금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트리거는 미국 2년 만기 채권 금리 그게 4.7%를 올라타버리느냐, 타고 더 이상 올라가 버리느냐, 막 5%대까지 올라가 버리느냐, 아니면은 그 정도 레벨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빠져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400포인트 하단이 그 정도 레벨이 이제 박스 하단이 되느냐, 그러면은 뭐 지금 바로 또 현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매수에 대한 타이밍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2년물 금리라든지 뭐 이런 금리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제가 간밤에 좀 봤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한 220% 올랐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돈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를 그만큼 올려냈던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폭은 사실 우리가 건전한 조정으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물론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뭐 지금 현재 2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조금 즐기는 조정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즐겨보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앞서 1부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보수적인 얘기 두 분 다. 뭐 좋습니다. 그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하방 압력이 높은 섹터 그리고 아직은 좀 괜찮다 싶은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방 압력 그러니까 이제 밑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빠지지는 않겠지라는 기대를 줄 수 있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섹터. 하방 내려갈 압력이 더 높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만약에 시장이 더 이어서 밀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IT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동안 IT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위시해서 이제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올려버렸던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실적이 뭐 잘 나고 뛰어나서 올라갔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이머징 섹터를 사야 되는데 뭐 사지 한국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냥 매매하기 편한 언제든지 자기신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편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를 치고 들어왔을 텐데 네. 만약에 이 자금들이 미국 금리 저렇게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다시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회수를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뭐 먼저 팔까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IT 대형주들 쪽으로 많이 산 만큼 많이 산 만큼 많이 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그 사실 이 질문이 답변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네. 이 전문가 입장에서 빠질 수 있는 섹터를 얘기하라는 것은 결국 회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적게 만들어라는 뜻이거든요. 네, 왠지 그러면서도 얘기해 네. 주실 것만 같은 느낌 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최대한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건데 네. 미국에 대한 금리가 결국 3월 달에 금리 인상으로 다가온다면 2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4월 11일 날 돌아오는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이 결국 부동산 시장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부채를 먼저 땡겨서 쓸 수밖에 없는 건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채를 땡겨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상승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을 해봤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 이후에 어느 정도를 좀 들려올리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럼 최근까지에 대한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도 그에 따른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2차 전지 쪽 들고 오셨는데 네. 이쪽 지금 종목이 엄청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맞습니다. 항상 이 테마가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것도 있었지 달라붙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매장이 생겼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니까 약 7년 동안 지금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씩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셀 업체라고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상승 랠리를 좀 보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재 국면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좀 화두가 되는 게 지금 중국의 그 배터리 기업이죠. 네. 닝더스다이. 저는 닝더스다이가 CATL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닝더가 네. 이제 지역명이더라고요. 네. 닝더시고 그 스다이는 스다이. 시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인천 시대, 인천. 네. 부산 시대, 뭐 서울 시대 이런 거라 그래서 아마 이름을 CATL이라고 붙이지 않았나. 너무 좀 민망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CATL이 배터리 박앤세일에 들어갔다. 이거 우리 기업들한테 괜찮은 건가요? 분명히 영향은 있죠. 네. 우리가 2022년도 결산 자료를 보시면 중국의 BYD 그리고 이 CATL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점유율이 57%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던 곳이 테슬라가 아니고 네. BYD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생산량의 성장성은 성장률로만 따진다면 100%가 넘어요. 근데 중국도 똑같이 100%가 넘어요. 네. 하지만 대수가 차이가 나게 되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10만 대 수준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넘어왔다고 하면 550만 대, 600만 대 수준이니까 네. 전 세계에서 63%가 중국에서 찍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닝더스다이라는 회사가 가격적인 인하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격적인 인하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도 포드가 이번에 합작회사를 닝더스다이하고 맺은 바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SK온이 그만큼 열심히 공을 들여놨던 것을 한 번만에 뺏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랄까 이제 이익에 상당히 충실한 나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대변됐던 만큼 저는 이 배터리 가격에 대한 인하 자체가 결국 이제 국내 셀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요즘 안 올라가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 소재 관련된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함으로써 가격적인 인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라는 네. 측면도
현재 시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들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제한적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네, 맞습니다. 네. 원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중국 CATL도 그렇고 배터리 가격을 인하를 했다. 지금 전기차 팔린 게 뭐 물론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지금 전체 차량 대수 대비해가지고 전기차의 지금 보급률이 과연 뭐 20-30%가 되나? 네. 충분히 여기서 더 쳐나갈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는 볼륨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자체의 가격을 인하를 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가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한 7-8% 많으면 지금 9%까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소재 기업들 있잖아요. 예. 자동차 부품 업체들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뭐 극악입니다. 거의 3%대 나오면은 진짜 잘 나왔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소재단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률 저렇게 잘 괜찮게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커나가고 있는 것들을 과연 셀 완성 셀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이 네.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최근에 막 에코프로비, LNF, 포스코케미칼 엄청 올랐습니다. 막 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영향이 없다고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 워낙 지금 2차 전지 쪽은 종목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제 그 정도까지 왔다 하는데 대표님 이제는 뭐 생선을 주지 마시고 낚시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그러면 우리가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동향이랄까? 네. 아니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좀 움직여 나가는지 결국에 우리가 트렌드를 먼저 선점을 해야지만 또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준비된 그림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구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셀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그에 따른 2차 전지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최종 소재라고 적혀 있던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포스코케미칼이나 그런 기업들이 되고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큰 상승을 보였던 나노신소재 또는 대주전자재료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최종 소재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 소재 관련해서 전구체라든지 또는 이제 흑연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전구체 관련된 기업으로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큰 상승세를 또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과거에는 그냥 이런 양극재, 최종 소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화합물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들을 써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보고요. 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양극재라는 것은 리튬과 그리고 옆에 있는 NCM이나 또는 MN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양극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N은 이제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순인데 N은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얘기할 때 이 N입니다. 그러면 이 니켈이 하는 역할이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용량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이제 M, 망간의 역할은 이제 안정성에 대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에 대한 측면이고 대신에 이제 알루미늄을 요즘은 많이 섞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이제 출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소재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네네.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신 게 에코프로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구체. 네. 여기 전구체가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전구체 네. 플러스 리튬이 양극재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양극재 중요 소재가 이제 정체인 거잖아요. 전구체 양산 확장 리사이클 그리고 리튬 전환 공정 에코프로가 지금 IR에서 이 두 개의 힘을 싣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체? 일단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중국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 90%까지도 나왔던 거 2021년도 국회의원 자료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의 IRA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IRA가 시행이 된다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만큼에 대한 국산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양극재도 국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전구체에 대한 부분도 국산화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리튬의 바로 전 단계인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하자.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내재화 우리끼리 한번 할 수 있도록 원스텝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더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및 리사이클을 함께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미 시장은 미래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도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국 양회가 이제 3월 4일부터인가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다.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기대감이 있고 그러한 기대감이 이미 작년 10월 달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에 이제 시진핑이 3기 4년임을 확정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부에 이제 그런 뭐 시진핑에 반대되는 세력들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시고 굉장히 좀 시진핑 집중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체제가 꾸려지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자기에 반대되시는 분들을 다 이제 쳐내고 집중 통일 영도 체제를 굉장히 강하게 구축을 하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코로나를 대하는 스탠스도 갑자기 그냥 바꿔버렸고 그리고 순식간에 리오프닝을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나 우려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고 미국의 노골적인 대중국 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끄떡없다는 것을 결국은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음 달 4일부터 시작이 될 양회에서 각종 정책들을 선물 보따리를 막 풀어낼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1월에 보니까 1월 중국의 가계 저축액이 역대 최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쓸 돈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돈을 우리한테 쓰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제일 궁금한 점인데 오늘만 뭐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20일까지인가요? 수출액이 또 줄었잖아요. 15%가 또 빠졌던데 다행히 이제 정부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3월부터는 또 이제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도 뭐 해제하겠다. 약간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잘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중국인들이 그러면 돈을 우리 기업들한테 좀 쓸까요 앞으로? 이게 중국에서 이제 우리 많이 써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것들이 완제품이 수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제품이라고 하죠. 화학 소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반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가지고 이런 노트북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반제품들이 많이 이제 중국에 수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일단은 그냥 자력으로 자체 생산으로 좀 많이 그렇게 돌리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장 중국에서 이런 수요가 폭발을 한다고 우리 거를 갑자기 갖다 써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소재단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수혜를 노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그냥 내수단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피킹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만약에 이번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이 대표님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였는데 네. 11월 달에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유쿠에서 중국의 2등 정도 되는 스트리밍 업체에서 한국에 대한 한한령을 해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키스트 같은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K 컨텐츠에 대한 전 세계화에 대해서 네.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자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은 이런 K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이 정부에서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만 좋아지더라도 문화적인 교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동에서도 한류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도 중동과에 대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간에 큰 인기를 K컨텐츠 끌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서먹서먹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중국이 그냥 안 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에 대한 콩고물을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쉽게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에 대한 개방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K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K 컨텐츠요? 네. 원장님 또 뭐 경기 민감주 하면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철강화학 쪽들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클리컬 업종에서 전통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뭐 그런 쪽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시면은 네. 저는 업황 상황에 따른 이제 가격 전가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딜 수 있는 게 이제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 섹터보다는 그래서 네. 국제 시세 스프레드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화학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에 대한 선별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화학 제품 첨가제를 좀 다루는 회사 중에 이제 송원산업 같은 회사를 우리가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송원산업을 기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화학 제품들의 다양한 수요가 막 늘어날 때 자연적으로 그 사용량이 함께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폴리머 안정제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제품 첨가제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개별 이제 고객들 니즈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인지라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3조 6천억밖에 안 돼요. 크지는 않은 수준이고 네. 유럽의 뭐 마스프사 그리고 뭐 그 회사를 선두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송원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되는 폴리머 안정제 물량 자체는 수요가 막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사들끼리 캐파 증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더 수요를 늘린다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가격만 올리게 되는 그런 지금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이제 송원산업 같은 회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피킹해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작년에 전방산업 업황이 굉장히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그런 탁월한 실적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올해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폴리머 안정제 수요 증가가 더더욱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간 뭐 전통 NCC 종목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것들 접근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송원산업 같은 종목들 좀 덜 올라온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예, 철강학 쪽 혹시 이상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어요? 네, 그 유일하게 최근 들어서도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가 꺾이지 않는 섹터군이 바로 또 철강화학 쪽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에 수입하지 않으면서 수입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금 무역 수지도 상당한 적자 폭이 생기고 반도체에 대한 물량도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수출 지표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네.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전쟁이다, 긴축이다 여러모로 지금 걱정들 많으시죠? 불안하시기도 할 텐데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들을 위한 든든한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시장 마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